자, 교재 41쪽까지 왔습니다. 사무소 설치와 업무편 이렇게 출발을 합니다. 제1위의 출제 경량 첫 시간이니까 그래도 한번 읽어볼까요? 개공사 등의 겸업, 고용인, 중개사무소 및 분사무소, 또 인장 등록, 휴업, 폐업으로 구성이 되고 몇 문제 출제한답니까? 5문제 출제되겠습니다. 이렇게 예고를 한다는 말은 제목 하나에 한 문제씩 나온다 이런 뜻이에요. 아주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중을 하셔야 되죠. 지금 공부하는 단원에서 하나씩 문제가 나온다. 그죠? 자, 근데 1번 주제가 뭔가 하면 개공사의 겸업이라는 문제가 출발을 합니다. 일단 겸업의 동그라미를 한번 해보십시오. 겸업의 동그라미를 한 이유는 겸업이 무슨 뜻일까요? 지금 동그라미 한 거. 겸업은 같이 하는 업무가 겸업이잖아. 그죠? 그럼 이 말은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좀 전에 우리가 공부했던 1, 2교시가 중개업을 하려면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수업을 했고, 등록이 안 되는 사유, 결격 사유도 공부를 하셨죠. 자, 그럼 등록이 되었다. 등록이 된 자를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개업공인중개사, 개공사다 이렇게 부릅니다. 자, 1교시 용어의 정에서 첫 시간에 공부를 했지만 못 들었다 하더라도 등록을 한 자를 뭐라 부른다고요? 개공사라고 부르는데 개공사는 모두 세 종류가 있다. 이렇게 공부했습니다. 첫째 종류가 뭐지요? 법인인 개공사, 공인중개사인 개공사, 부칙 6조를 개공사라고 부릅니다. 지금 개공사는 등록한 자니까 지금이라도 등록부를 딱 펴보면 등록된 사람들의 명단이 쫙 나오겠죠. 대략 몇 명? 12만 명쯤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12만 명이 등록되어 있지만 오늘 오전에 서울에서 또 등록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지방에서는 폐업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니까 하루에도 숫자가 왔다 갔다 많이 하지만 대략 한 12만 명쯤 되는 데서 법인이 5% 정도 있습니다. 그러면 12만 명 중에서 한 6, 7천 개의 법인이 있다 이렇게 보고 5%, 공인중개사가 80%입니다. 약 8만 명쯤 되겠지. 85%죠. 부칙 6조가 15%쯤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공사 하면 세 종류가 있는데 제일 많은 건 공인중개사. 법인은 5%, 부칙 6조고 그리고 공부할 때 부칙 6조는 세월이 지나면서 자꾸 줄어든다 그랬죠. 그죠? 연로하기 때문에. 그럼 자꾸 부칙 6조가 줄어든다는 말은 공인중개사는 자꾸 늘어난다 이 말하고 같은 말이고 부칙 6조가 언젠가는 빵프로가 탁 되면 개공사는 법인과 공인중개사만 있다. 이렇게 출발할 때 되면 이제 자격증이 없는 자는 중개업을 못합니다. 이런 이야기도 전달한 바는 있습니다. 다음에 또 한번 할 겁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은 등록된 자가 세 종류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하는 업무가 어떻게 됩니까? 지금부터 이제 업무를 구분해보자 이런 뜻이에요. 자, 업무를 구분해 보는데 여기 법인이 있고 그 다음 공인중개사와 부칙 6조를 개인이라 부르는데 이런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하는 업무가 중개업을 하는 자들이죠. 중개업을 하려고 등록을 한 자들이잖아. 그죠? 그럼 이런 사람들은 중개업을 하면서 업무를 할 때 다른 업무도 할 수 있을까요? 다른 업무를 뭐라고 부른다? 겸업이라고 부르는데 공인중개사와 부칙조는 겸업에 제한이 없다. 이것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겸업에 제한이 없다가 무슨 뜻이죠? 다른 업무를 하는데 제한이 없다. 그럼 어떤 업무라도 해도 된다 이 말이에요. 자, 다시 공인중개사는 중개 업무를 하면서 보험대리점업을 할 수도 있다. OX. O 제한 없다 했다 그러잖아. 그죠? 부칙 6조는 중개 업무를 하면서 중고자동차 매매업을 할 수도 있다. O. 여기까지 기다릴 필요도 없어요. 무조건 O예요. 개인들은 겸업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수업을 할 때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중개업을 여러분 하실 때 중개업만 하지 마시고 어차피 사무실 차려놓은 거잖아요. 임대료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뭐 팩서, 뭐 복사기, 책상, 걸상 다 사무, 집기 다 돌려놓고 영업을 하면 중개업만 하지 말고 겸업에 제한이 없으니까 다른 업무를 뭐를 할까도 한번 연구해 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러면 공부하다가 좀 덜 지겹기도 하고, 그죠? 예를 들어서 제 주변에 아시는 분 중에서는 자기가 그전에는 여행업을 했어요. 여러분, 여행업을 하다가, 여행업만 굳이 할 필요가 있느냐? 사무실도 다 갖춰져 있는데, 그래서 중개사 자격증 따가지고 중개업도 같이 하시는 분 있었어요. 근데 원래는 여행업이 완전 엉망됐죠. 원래는 뭐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일이 잘 되는지,
평소에는 여행업을 하는 거예요. 하다가 뭐 미국 갈랍니까? 필리핀 갈랍니까? 하다가 갈 일 없으면 땅 하나 사놓으실랍니까? 부동산도 같이 하는 거예요. 그죠? 겸업에 제한이 없다는 것을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만약 이 중에서 여러분 중에서 나는 꽃꽂이 같은 게 뭐 전문 뭐 자격증이 있다. 꽃집을 했다 이런 말이죠. 그러면 중개업을 하면서 꽃집도 같이 해도 돼. 그죠? 꽃도 팔고 뭐도 판다. 땅도 하나 살랍니까? 아파트 하나 사보시겠습니까? 그것도 괜찮잖아. 그죠? 어차피 직기 부품 다 돌려놓고 지금 임대료 내면서 영업하는 건데. 그죠? 그래서 겸업에 제한이 없다를 지금 이 정도로 이야기했어요. 오죽 이야기하고 싶었으면 공인중개사는 중개 업무를 하면서 아마 시술수업을 할 수도 있다. OX. 그게 뭡니까? 묻지 말아요. 발음도 잘 안 돼요. 하여튼 뭐든지 할 수 있다고. 겸업에 제한이 없다. 그죠? 자, 그런데 이제 법인은요. 회사를 차렸기 때문에 14조 업무만 해야 돼. 그 14조 업무만 해야 되니까 이를 한마디로 겸업에 제한이 있다. 보험 대리점업 이런 거 하고 있으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지금부터 14조 업무만 해야 되니까 법인이 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시험에서 빠진 적이 한 번도 없다. 이렇게 나간다고요. 그래서 지금 상단에 계용사의 겸업 해놓고 자 박스 밑에 1번 봅니다. 박스 보실 필요 없습니다. 밑에 1번 보면 법인인 계공사의 업무 범위라는 제목 찾았나요? 이거를 여기 봐요. 개인인 계공사의 업무 범위라고 말 안 하잖아. 개인은 뭐라도 할 수 있으니까 적을 필요가 없잖아. 지금 안마 시술수업을 할 수도 있고 보험 대리점을 할 수도 있고 뭐 부동산 매매업을 하는 어떤 업이라도 가능합니다. 개인은 겸업에 제한이 없다. 자, 그럼 법인이 하는 업무 이제 시험에 빠진 적이 없는데 법인인 계공사는 다른 법률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업무 외에 다른 업무를 함께 할 수는 없다. 겸업에 제한이 있다. 할 수 있는 건 이것만 해야 된다. 1번 중개업 줄 딱 긋습니다. 중개업 할 수 있다. 옆에다가 당근 이래 적어놔야 돼요. 당근이지. 원래 계공사들이 기본 업무가 중개업인데 당근 적으셨습니까? 적으신 분 옆에 또 갈로 열고 말밥 이것도 적어요. 당연한 건데 적으라면 적고 생각하고 적으라는 뜻입니다. 당근 적어놔도 돼요. 어차피 적은 김에. 중개업은 기본 업무의 기본 업무 당근이에요. 2번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임대 관리 등 부동산의 관리 대행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잘 보면 상업용 건축물을 한마디로 상가 이러잖아요. 상가. 그죠? 그 다음에 주택을 한마디로 아파트 이러면 되겠죠. 그래서 잘 보면 상가와 주택만 임대 관리할 수 있는 거지. 옆에다가 한번 적어 봅니다. 농장 이런 말이 또 없다. X. 공장 하면 X예요. 그래서 관리 대행을 할 수 있는 것은 뭐만? 주택이나 상가만 대행하는 거예요. 그 물건을 잘 보라고요. 3번 부동산을 이용하고 개발 및 거래에 관한 상담을 할 수 있습니다. 법인 할 수 있는 업무로 지금 딱딱딱 정해져 있습니다. 부동산을 뭐 한다고요? 이용하고 개발하고 거래에 관한 상담을 하는데 옆에다가 컨설팅업 이렇게 적어 놓으셔야 돼. 그래서 부동산을 이용 개발 상담을 다른 말로는 컨설팅업을 할 수 있다. 그런 뜻이에요. 자, 여러분 지금은 이제 오늘이 입문 과정에서 처음 듣는다고 보고 이 업무를 그죠? 지금은 법 조문을 설명해 주고 있는데 한 해에는 법 조문으로 시험에 들어오고 한 해에는 사례로 들어옵니다. 앞으로 사례로 들어오는 문제가 자꾸 많아진다 그랬습니다. 이 말입니다. 법 조문이라는 것은 지금 동그라미 3번을 보시면서 부동산을 이용하고 개발하고 거래에 관한 상담을 법인이 할 수 있습니까? 시험에 나오면 여러분들은 그러면 되잖아요. 법 조문 그대로 말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거를 일명 뭐라고 부른다고요? 컨설팅업을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말을 사례로 물으면 이렇게 물어요. A 법인에서는 오래된 주택을 철거하고 그 주택의 원룸을 신축하여 수익금의 5%를 법인이 받기로 하였다. 그거 법인이 해도 됩니까? 이래 묻는다고. OX. 그게 부동산을 이용하고 개발에 대한 상담이잖아. 그죠? 이렇게 사례로 들어온 걸 체크해 놓으셔야 돼요. 옆에다가 일단 원룸 이렇게 한번 적어 놔 봐요. 이런 것들을 우리는 개발 중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담이지만 여러분들은 앞으로 부동산을 중개하려고 지금 공부를 하잖아. 그죠? 중개를 해야 수수료를 받으니까. 근데 중개, 아파트 하나 사는 사람, 파는 사람 이렇게 중개하는 것을 단순 중개라고 부른다면 앞으로 뭐를 많이 해야 된다? 개발 중개를 많이 해야 돼요. 그 개발 중개라는 게 이런 거예요. 필기는 하지 마시고. 자, 이런 사거리가 있다고 칩시다. 이 사거리에 여기 오래된 주택이 있습니다.
오래된 주택이라 그랬습니다. 오래된 주택의 특징이 뭡니까? 비 오면 물 새고 겨울에는 춥고 이렇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항상 지적 도면에서는 위쪽이 뭐다? 북쪽이에요. 남쪽이긴 남쪽이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뭐 동, 서, 뭐 대문이 여기 있거나 뭐 이렇게 있었겠지. 우리나라 집은 대체적으로 이렇게 남양집이 많잖아요. 남쪽을 보고 이렇게 집을 짓잖아. 그죠? 골목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중개업을 이 집을 다른 사람에게 사겠습니까? 팔겠습니까? 이거는 단순 중개고 개발 중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여기다가 오래된 집을 철거하고 여기다가 원룸을 설치하면 이제 이게 개발 중개라 그랬잖아. 그죠? 원룸을 설치하면 몇 층을 지을 수 있는지 알아야 되겠죠. 그러면 앞으로 공법 등에서 배웁니다. 건축법에서 몇 미터 도로를 물고 있고 이 지목이 뭐면은 건폐율, 용적률이 몇 프로입니다. 이거 저절로 공부합니다. 만약에 70평의 땅에 있는 오래된 집입니다.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비 세고 물 세고 추운 집을 그렇게 환경 나쁘게 있지 말고 철거를 하고 땅은 있잖아요. 대출을 받아서 원룸을 지으면 방이 8칸 들어갑니다. 이런 게 나오겠죠. 그럼 방 한 칸에 보증금 5천에 월세 50씩 받으면 8칸이면 5, 8, 40 월세가 400 들어오잖아. 그죠? 대출 받았는 거 이자 내고, 그죠? 그 다음에 자기 땅은 있으니까 자기도 이 한 칸은 살아야 될 거 아니라, 그죠? 그럼 주거 환경이 더 깨끗하게 해서 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집을 털고 오래된 주택을 철거하고 거기에 원룸을 설치하면 방이 12개가 더 가고 3층은 자기가 살고, 그죠? 월세가 나오는 이익금의 5%는 저 법인이 가져가겠습니다. 내가 이런 업무를 해드릴까요? 이거를 뭐라 그런다? 부동산을 이용하고 개발에 대한 상담 업무잖아. 그죠? 이런 거를 뭐라고 부른다고? 컨설팅업이다. 이렇게 부른다고요. 그러면 시험에서 컨설팅업을 할 수 있느냐 하면 맞다. 이러면 되잖아. 그죠? 이걸 시험에 이렇게 묻는다고. 부동산을 이용하고 개발에 대한 상담을 해주고 연간 수익의 5%를 법인이 가져가기로 하였다. 이렇게 시험 나오면 OX, 같은 말이잖아. 그죠? 그래서 사례로 두르는 걸 대비해야 된다. 지금 이 말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초반기 수업은 일단 법조문에 충실해서 무슨 말이다 이렇게 알아들어야 되고 앞으로 시험 공부할 때 같이 계속 내공을 쌓이도록 이 사례 이야기를 해갈 거예요. 이런 사례를 개발 중개라 그러고 앞으로 여러분들은 중개업을 하실 때는 이런 개발 중개를 많이 하셔야 돼. 그래야지 수익이 커진다고요. 그러면 만약에 원룸을 하나 설치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여러분 개공사가 도와줬으니까 이거 알아서 세놓고 알아서 팔아주세요. 그런다니까요. 그럼 이렇게 관리할 수 있는 원룸이 한 2개나 3개만 되면 여러분 여기 원룸에 들어가면 월 관리비 받죠. 전기세, 수도세. 그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관리비 받으면 예를 들어서 한 방당 한 2만 원 정도 남아요. 그럼 이게 8개면 2, 8이 16, 20만 원 좀 남는다니까 관리비가. 그 대신에 개공사 가서 좀 청소도 해주고 공동 정리도 좀 해줘야 되겠죠. 건물 주인은 자기가 안 하고 싶다니까요. 개공사가 알아서 세 놔주고 알아서 이 집도 팔아주고 또 이 사람 나가면 새로 하나 돌려주고 이렇게 하네. 돌려주면 또 수수료 받잖아 나는 또. 그죠? 그래서 이렇게 자기가 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건물이 한 3개만 된다면 먹고 사는 건 지장 없다고요. 그 일도 정해져 있고 그리고 가끔씩 부동산 중개 한 번씩 하면 되고 이런 것들을 부동산을 임대 관리한다. 지금 그 이야기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모아 놓으셔야 된다고. 이제 이렇게 하려면 어느 정도 일정한 경험이나 시간이 좀 필요하겠죠. 그죠? 다시 하고 싶은 거 법인이 할 수 있는 업무 지금 가고 있습니다. 4번째, 개공사를 대상으로 개공사에 동그라미 합니다. 중개업의 경영 기법 및 경영 정보를 제공하는데 이거를 옆에다가 프랜차이즈업 이렇게 적어 놓습니다. 프랜차이즈업을 할 수 있다. 이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은 이 프랜차이즈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프랜차이즈를 우리말로 번역하면 뭐라고요? 가맹점업을 할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지금 상식적으로 지금 현재 우리 사회에서 최고의 가치가 있는 프랜차이즈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최고의 프랜차이즈 누가 뭐라고 들어도 스타벅스 이런 이야기 합니다. 스타벅스가 얼마나 대단한가 하면 보통 건물이 이렇게 지어지면 그죠? 뭐 어떤 점포가 그 건물에 들어가려고 그럽니다. 그러면 건물주하고 계약해야 되겠죠. 그 건물주 입장에서는 좋은 업종이 들어오기를 바란다. 막 시끄럽고 술집 냄새나는 들어오는 걸 원한다. 조용하고 깨끗하고 수익되는 걸 원하겠죠. 근데 그런 업종이 잘 안 들어와요 또. 그죠? 그러면 건물주와 같이 이제 월세 얼마, 보증금 얼마 이래 따지는데 스타벅스는 어느 정도인가 하면 스타벅스는 내가 들어갈까요? 아니고 건물주가 좀 와주세요. 그래요.
그죠? 왜? 스타벅스가 들어오면 그 주변이 장사가 잘 돼요. 사람이 모이기 때문에. 그래서 스타벅스는 함부로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돼. 잘 들어가는 데만 딱 들어간다고, 그죠? 그것도 바짝 누리면서. 그리고 월 임대료 이런 것도 수익의 몇 프로를 줘요. 그럼 장사 안 되면 작게 주고, 장사 잘 되면 많이 주고, 손해 날 일이 전혀 없죠. 스타벅스는 최고의 프랜차이즈입니다. 그래도 어서 모셔가려고 합니다. 건물에 스타벅스가 돌아버리면 건물이 살아난다. 이런 말도 하니까. 자, 그렇게 이제 애를 스타벅스, 이제 프랜차이즈라는 걸 좀 이해하셨다면, 그래도 잘 나가는 프랜차이즈가 또 뭐 있을까요? 파리바게뜨 끝내줍니다. 파리바게뜨 무조건 설치하면 기본적으로 수익은 몇 프로를 하게 만들어주겠다. 아무 곳이나 파리바게뜨 안 내줍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영업을 할 때는 목이 좋아야 된다.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목이 좋아야 된다 그러는데 목이 좋은 줄 알기가 쉽지 않잖아, 사실은. 그죠? 그럼 모르면 스타벅스나 파리바게뜨 옆에 붙어라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옆에 파리바게뜨가 있는 건물 그 위층에 가면 그래도 비교적 괜찮은 데다 이런 뜻이에요. 몫이 좋아야 한다지만 내가 목 좋은 걸 찾기가 쉽지는 않잖아, 사실은. 그죠? 그렇듯이 자, 이제 이게 프랜차이즈업인데 우리 부동산에도 여러분들은 자격증을 따고 교육도 받았지만 손님이 있습니까? 물건이 있습니까? 중개를 잘 할 수는 없잖아. 그래서 부동산 서버 이런 말 들어봤습니까? 이런 데 가입을 하면 거기서 전을 쫙 펴줍니다. 간판 다 달아주고 인테리어 다 해줍니다. 그 대신에 프랜차이즈 비용 받겠죠. 스타벅스나 파리바게뜨와 같이 부동산에도 프랜차이즈업이 있다고. 그래서 지금 한번 보라고요. 법인은 누구를 대상으로? 개공사를 대상으로 중개업의 경영 기술과 경영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다. 그래서 지금 밖에 나가면 부동산 서버 역삼점 혹시 이런 간판 보셨나요? 인테리어도 똑같이 하고 간판도 똑같이 하면서 고객도 같이 공유합니다. 그래서 거기 가입을 하면 프랜차이즈비는 내가 내야 되겠지, 그죠? 여러분이 보쌈집을 하고 싶습니다. 내가 보쌈집을 하고 싶지만 보쌈을 어떻게 맛있게 만들어서 어떻게 팔아야 될지 전혀 모르잖아, 그죠? 그래도 하는 방법 있죠. 놀부보쌈 가입해봐요 하면 와서 전 쫙 펴줘요. 그죠? 경영기법, 경영기술, 뭐 인사하는 법까지 다 가르쳐 주잖아. 그죠? 그 대신에 프랜차이즈 비용은 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현대사회는 프랜차이즈를 떠나서 못 살아요. 그래서 부동산에도 이런 프랜차이즈업을 법인이 할 수 있다. 그런 뜻이에요. 경영정보를 제공하고 경영기법을 제공할 수 있다. 다섯 번째,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분양 대행을 할 수 있는데, 자, 또 물건 잘 보면 뭐라고요? 상업용 건축물, 한마디로 뭐 상가, 그리고 주택, 아파트 등을 분양하는 거지 공장이나 농장, 토지를 분양한다는 말이 없다는 걸 조심하셔야 된다고요. 옆에다가 토지 분양 X 딱 적어 놓으셔야 돼요. 개공사에게는 토지를 분양할 수 있는 힘은 주지 않습니다. 분양은 뭐만 할 수 있다고요? 상가와 주택만 할 수 있다니까. 그죠? 옆에 토지 분양 X. 6번 의뢰인의 의뢰에 따른 도배, 이사업체의 소개 등 주거이전에 부수되는 밑줄 긋습니다. 용역의 알선도 할 수 있다. 굉장히 중요한 취지입니다. 그 주거이전에 부수되는 용역의 알선에서 지금 도배나 이사업체를 지금 체크해 드렸는데 도배를 고상한 말로 뭐 인테리어 이렇게 말합니다. 인테리어. 이사업체를 고상한 말로 익스프레스 이런 말 들어봤습니까? 여러분 이삿짐 센터에서 포장이사 하면 경비 얼마쯤 들까요? 잘 모르시죠? 그것도 멀리 가면 많이 들고 작게 들면 작게 들겠지. 포장이사 하는데 그래도 한 200만 원 든대요. 그럼 자 200만 원 더는데 포장이사 업체는 누구한테 가야 일거리를 많이 받을까요? 1. 청와대. 청와대 가서 일거리 받을까요? 2. 법원. 3. 개공사. 답이 몇 번? 개공사한테 가야 이삿짐 센터 일거리를 많이 받는다니까요. 주로 이사가 오고 가고는 개공사가 다 알고 있잖아. 그죠? 그래서 이삿짐 센터, 익스프레스 업자들은 평소에 와서 개공사에게 배고프지 않사와요 하고 잘 친하게 지내야 돼. 그래야 저한테 일거리를 줄 거잖아. 그죠? 그래서 지금 보다시피 법조문이 그렇게 용역의 알선을 제공해 줄 수 있다라고 법이 되어 있으면 익스프레스 소개해주고 수수료 받아도 된다, 안 된다? 된다. 지금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이런 법조문이 굉장히 큰 거예요. 여기 인테리어라고 있는데 그걸 도배 이렇게 얘기했지만 자 이렇게 또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지방에 있는 새댁이 막 결혼을 해서 서울에 왔어요. 그럼 젊은 새댁이 왔으니까 큰 아파트는 아니겠죠. 좀 오래된 13평 아파트를 하나 샀어 왔다고 치면 여러분이 개공사로서 아파트를 중개해 줬어요. 새댁에게. 그러면 첫 번째 뭐 이어집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하겠죠. 새댁이 알면 다행이지만 모르면 나 잘하는 법무사 하나 소개해 주세요. 그럴 수 있다고.
지방에서 왔으니까 자기가 서울에 있는 법무사는 모르잖아. 그죠? 그럼 말 안 하면 거발지만 경호사가 소개해주면 그 법무사 인사할까요? 안 할까요? 경호사에게. 모르지. 인사 안 하면 앞으로 보내준다, 안 보내준다? 안 보내준다. 지금 그 말과 같은 거예요. 주거 이전에 부수되는 용역이 알선할 수 있잖아. 그죠? 이전 등기하죠. 그 다음에 13평짜리 아파트 세대기 왔으면 100% 도배 새로 합니다. 아니면 인테리어, 버티칼이라도 갑니다. 그리고 베란다 수리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예를 들어서 수리비가 한 1,000만 원 나왔다. 그럼 자기가 잘 아는 데 있으면 하면 되는데 지방에서 온 사람 잘 모른다니까요. 그러면 자기 집을 소개해준 경호사에게 좋은 인테리어 업자 있나요? 이렇게 물을 수 있겠죠. 경호사 옆에 인테리어 업자 쫙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거리 한 1,000만 원짜리를 소개해주면 그 인테리어 업자가 경호사에게 인사할까요? 안 할까요? 모르지. 안 하면 앞으로 연락 안 간다 하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죠. 그죠? 그러면 거기서 만약에 1,000만짜리, 2,000만짜리 공사를 소개해주니까 고맙다 하고 리베이트로 100만 원을 이렇게 주면 그거 경호사가 받으면 위반이다, 아니다? 아니잖아. 법에 하도 들어있잖아. 지금. 그죠? 이게 굉장히 큰 역할입니다. 이게 예사로 들어있는 것보다. 자, 다시 6번 한번 봐요. 의뢰인의 의뢰에 따라서 도배나 이사업체의 소개 등 주거 이전에 부수되는 용역의 알선도 법인이 할 수 있다. 알선해주고 수수료 받을 수 있다. 지금 이런 이야기예요. 그죠? 주거 이전에 부수니까 이사 도배업체 말고도 관리되는 게 많겠죠. 예를 들면, 그죠? 또 아파트를 사서 들어온다 그랬잖아. 그죠? 근데 한 5천만 원 좀 돈이 모자라. 그러면 자기가 구하면 다행인데 못 구하면 집을 사주는 경호사에게 한 5천만 원 은행에 대출을 알선해 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겠죠. 그죠? 요즘은요, 은행에서는 대출은 영업을 합니다. 나와서. 특히 아파트 대출은 좀 빨리 해가세요. 영업합니다. 그거를 만약 경호사 해주면 제가 듣기로는 0.39%인가 리베이트가 붙는데요. 그래서 우리 졸업생 중에 한 분은 5천만 원 아파트 사고 파는데 경호사도 그렇잖아요. 아파트 이거 사세요, 파세요 하는데 5천만 원 모자란데요. 사지 말고 가세요. 이래야 되겠습니까? 5천만 원 내가 대출 알선해 줄게. 그래야 되겠습니까? 대출 알선해 주면 되잖아, 은행에. 그죠? 그러면은 전화 한 통만 딱 하면 국민은행에서 직원이 와가지고 서류 다 만들고 관리 다 하고 입금 딱 되고 나면 마지막에 39만 원이 딱 입금되더래요. 이게 리베이트거든. 그죠? 이거 받으면 위반이다, 아니다? 아니잖아. 주거 이전에 부수되는 용역을 할 수 있도록 법에 되어 있잖아, 지금. 그죠?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대출 이런 것들도 우리 졸업생은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면 중개하는 것보다 훨씬 재밌어요. 전화 한 통만 딱 하면 직원이 와서 서류도 받아가지고 관리 다 하고 마지막에 입금 딱 되는 게 얼마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 그죠? 이런 것도 법으로 할 수 있으니까 해도 되는 거예요. 그죠? 주거지를 부수되는 게 얼마나 많겠어요. 이런 용역을 알선하는 것도 할 수 있다. 그런 뜻이에요. 이제 마지막 넘어가면 7번. 경매, 동그라미 딱 해놓고 경매 부동산에 대한 권리 분석 및 취득의 알선도 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법인이 하는 업무를 쫙 나열을 했습니다. 자, 지금 긴 단어이고 반드시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길게 이야기했는데 다시 주목합니다. 등록을 해야만 영업을 하는데 등록한 자를 뭐라 부른다? 개공사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면 개공사가 세 종류가 있는데 하는 업무는 어떻게 되느냐 하고 물으니까 공인중개사와 법인은 겸업에 제한이 없어요. 어떤 업무라도 할 수 있으니까 적을 필요가 없잖아. 이거 할 수 있다, 이거 할 수 있다, 이럴 필요가 없잖아. 안마 시술숍도 할 수 있다, 여기까지 갔으니까. 그래서 개인은 겸업에 제한이 없는데 법인은 딱 14조 업무만 해야 돼요. 그리고 14조 업무만 해야 되니까 겸업에 제한이 있잖아. 그죠? 첫째 뭐 할 수 있다고 체크했습니까? 그렇지. 중개업을 할 수 있다. 옆에 기억하라고 당근까지 했어요. 중개업은 기본 업무예요. 기본 업무. 그 다음에 주택과 상가를 관리 대행할 수 있다. 세 번째, 컨설팅업 기억합니까? 오래된 주택을 철거하고 원룸을 설치하여 수익금의 5%를 법인이 받아갈 수 있도록 하였다. 컨설팅업, 부동산을 이용하고 개발하는 거죠. 네 번째, 프랜차이즈 생각납니까? 개공사를 대상으로 경영 정보와 경영 기법을 제공해 줄 수 있다. 다섯 번째, 주택과 상가를 할 수도 있다. 분양할 수도 있는데 토지를 분양한다 하면 털린다. 이런 게 시험에 잘 나왔어요. 여섯 번째, 버티칼 기억납니까? 주거 이전에 부수되는 용역의 알선도 할 수 있고 마지막 경매 업무 할 수 있다. 라고 하여 법인의 업무를 7가지를 딱 나열했는데 이 법인이 할 수 있는 업무 하나는 시험에서 빠진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이까지 전달했습니다. 그리고는 또 하나 물어봐야 돼. 자, 그러면 이게 법인이 하는 업무를 정했는데 개인이 겸업에 제한이 없는데
공인중개사나 부칙육조도 이거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온다고. 할 수 있다 없다? 있다고. 안마실수업을 할 수 있는데 개인이 못할 일은 없죠. 이것도 어차피 다 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되면 결국은 이거는 법인이 업무입니다 했지만 공인중개사나 부칙육조도 다 하는 거예요. 느낌 맞습니까? 그러면 어쩌면 업무에 대해서는 법인보다는 개인들이 업무의 범위가 더 넓죠. 이 사람들은 안마실수업도 할 수 있고 이것도 다 할 수 있으니까. 그죠? 왜 법이 이래 됐는가 하면 지금 우리 부동산 서버 이런 밖에 나가면 외국계 법인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부동산이 개방되어 있기 때문에 센츄리 21 간판 같은 거 유심히 보면 외국계 법인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이 외국계 법인들은 부동산에 관한 노하우, 자금, 조직력 이런 게 센데 만약에 우리나라가 오픈되기 때문에 와서 만약에 마음대로 영업을 해버리면 우리나라 부동산 업자들은 다 죽어요. 그래서 외국계 법인들을 줄이려면 법인은 일을 요거밖에 못한다라고 딱 끊어야지. 아니 더 다른 일도 해야 되겠는데 이러면 야 우리나라 법인도 이거밖에 못하는데 외국 법인은 이것만 해야 되지 않느냐. 우리나라 업자들을 보호해 주려고 업무에 대해서는 법인의 업무가 한정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개인은 그것도 해도 되고 다른 것도 해도 돼.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이런 취지로 법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우리나라 부동산 업계를 보호하려고 법인이 하는 업무가 오히려 작다고. 개인은 안마실수업을 하든지 제한이 없다 그랬잖아. 하고도 법인의 업무도 할 수 있다니까. 그죠? 취지를 그렇게 이해하시면서 시험에 이렇게도 물을 수 있겠죠. 부칙육조인 개공사는 주택과 상가를 분양 대행할 수 있다. 이렇게 나가면 답이 뭐? O예요. O. 개인은 제한 없다니까요. 그죠? 법인은 해야 될 업무가 정해져 있는데 그런데 이 부칙육조 개인 중에서 이 사람은 경매 업무는 부칙육조는 못해요. 왜 못하는가 하면 자격증이 없기 때문에. 이것도 시험에 잘 들어와요. 근데 공인중개사는 어차피 다 해도 되는데 부칙육조는 무슨 업무는 할 수 없다? 경매 업무는 할 수가 없다. 자, 까지 해서 이제 등록이 된 개공사들이 하는 업무의 범위, 업무의 구분은 어떻게 되느냐를 공부한 거고 법인의 업무를 중요하게 여겼는데 이제 들어가면 박스 2번 한번 보세요. 42페이지 방금 했다시피 공인중개사인 개공사 및 부칙상의 개공사의 겸업 범위, 즉 개인들은 동그라미 1번 공인중개사인 개공사는 공인중개사법 및 다른 법률에서 제한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겸업이 가능하며 법인인 줄것입니다. 법인인 개공사의 겸업 업무를 모두 수행할 수 있다. 그럼 개인들도 법인 업무 전부 다 할 수 있다. 방금 이야기 드렸죠, 그죠? 하나 더 동그라미 2번 부칙상의 개공사는 자 부칙상의 개공사 줄 꺼놓고 다른 업무는 다 할 수 있는데 못하는 게 하나가 뭐라 그랬죠? 경매 업무는 못한다 그랬잖아, 그죠? 그래서 거기 경매, 공매 동그라미 놓고 부동산에 대한 권리 분석 및 취득의 알선과 매수 신청, 입찰 신청 대리를 할 수는 없고 그 외에는 겸업에 제한이 없다. 그래서 여기 보고 계시죠? 경매 업무는 누구는 못한다? 부칙육조는 못한다. 그게 특별히 좀 알아야 된다. 그죠? 부칙육조는 왜 못한다고요? 자격증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딱 정리하면 이제 업무편을 하나 정리한 거예요. 아주 중요한 단원인데 시험치는 그날까지 굉장히 강조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첫 수업을 들으시면서 아, 개인들은 겸업에 제한이 없다. 안마실수업을 해도 된다. 어떤 업무라도 제한해도 안 하니까. 법인은 해야 될 업무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출발을 한 거죠. 자, 이번에 두 번째 주의자는 고용인입니다. 자,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제 이렇게 등록을 한 개공사 사장님은 이런 업무를 누구와 하게 됩니까? 고용인들하고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럼 고용인이 누굽니까? 하면 직원들을 고용인이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 법에서는 이런 고용인이 한 업무상 행위는 누가 책임져야 된다? 개공사가 책임진다라서 한 문제의 단원이 출발하는 거예요. 자, 고용인 한번 봅시다. 42페이지 하단 동그라미 1번 개공사는 소공사 동그라미 합니다. 또는 중개보조원을 중개보조원 동그라미 그 두 사람을 뭐라고 부른다? 고용인 이렇게 부른다니까요. 이런 고용인을 고용을 하면 실무교육 또는 직무교육을 받도록 하고 줄 것입니다. 업무 개시 전 출근하고까지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2번 고용신고는 전자문서로 된 신고로도 할 수 있고 앞으로 여러분 전자문서 이 말은 인터넷으로도 할 수 있고 그 말이에요. 한 번씩 짚어는 드리지만 당연한 거예요. 지금 세상이 인터넷 시대잖아 지금 그죠? 그래서 전자문서로도 할 수 있고
3번 소공사의 고용신고서를 제출할 때는 자격증 사본은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 왜? 편하게 해주겠다. 자격증은 시도지사에게 확인하면 되니까. 4번 고용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결격사유 해당 여부와 실무교육 또는 직무교육 수료 여부를 확인하고 올라가면 5번 소공사나 중개보조원을 외국인으로 고용하면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된다. 이제 외국인도 소공사나 중개보조원 들어올 수 있으니까 그 사람이 결격 사유가 아니다 하는 서류도 별도로 가져와라. 그런 뜻이에요. 하나 더 큰 2번 고용관계의 종료 신고입니다. 고용관계가 종료되면 줄 닦았습니다. 종료일로부터 며칠 내로 10일 내로 신고합니다. 첫 번째 신고 의무 이거 중요합니다. 자, 지금 쭉 제가 줄 거드렸고 읽어드렸습니다. 책 보지 말고 대답합니다. 고용인하고 일을 하는데 고용인이 누굽니까 하면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렇죠. 자격증이 있으면 소공사, 자격증이 없으면 중개보조원을 고용인이라 하는데 개공사인 사장님은 이런 고용인들을 고용하면 신고하라 그랬어요. 언제까지? 그렇지. 업무 개시 전 줄 것이었어요. 근데 한번 고용 신고를 한 자는 언젠가는 해고하겠죠. 평생 같이 사는 건 아니잖아. 그죠? 고용 관계가 종료되면 며칠 내로 해라? 10일 내로 해라. 지금 이거 짚어드린 거예요. 이거를 반대로 이해하는 학생 의외로 많습니다. 고용 신고는 10일 내로 해야 한다 하면 50% 딸려 들어갑니다. X. 고용 신고 언제까지 하라고 그랬죠? 업무 개시 전. 고용관계가 종료가 되면 며칠 내로? 10일 내로. 그걸 신고해야 됩니다. 이제 그건 기본이고. 내려가면 큰 2번 별표입니다. 이 단원에서 시험에 안 나오면 그만이지만 100% 나오는 단원 2번. 고용인에 대한 개공사의 책임. 법조문 봅니다. 15조 동그라미 2번 찾았습니까? 소공사 또는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는 일단 업무상의 동그라미. 그를 고용한 개공사의 행위로 본다 그랬습니다. 본다의 동그라미. 이 조문은 이 단원이 안 나오면 그만이지만 출제가 됐다면 이건 100% 시험에 나오는 단원이다. 그 말이에요. 옮겨 적어볼까요? 지금 이 고용인이 두 사람이라는 걸 알았고 고용신고해야 된다는 건 배우셨는데 우리 법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이런 고용인의 행위는 즉 고용인이 한 것은 이 말이겠죠. 개공사의 행위로 본다 이렇게 지금 줄 거드렸고 동그라미도 해드렸는데 자 다시 묻습니다. 고용인이 누구지요? 소공사나 중개보조원이나 그죠? 이 사람들이 한 행위는 개공사의 행위로 본다. 지금 제가 한번 읽어드렸고 적었는데 시험에 이렇게 놓으면 O입니까? X입니까? O입니까? X입니까? 두 번 물을 때 지금 수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O입니까? X입니까? X에 X. 지금 뭐가 빠졌는가 하면 고용인의 업무상이라는 말이 지금 빠져 있잖아 지금 그죠? 이런 못 찾아내면 점수 안 돼요. 그래서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는 개공사가 한 것으로 보는 거예요. 이걸 업무상을 빼버리면 자 이래 되겠지. 중개보조원이 집에 가서 퇴근해가지고 부부싸움 하다가 테레비가 깨졌으면 테레비를 깬 것은 개공사가 한 것으로 본다. 그 웃기는 소리잖아. 그죠? 자기들이 부부싸움 하다가 테레비 깨진 것도 책임질 수는 없죠. 그래서 법에는 반드시 어떻게 돼 있다? 업무상 행위는 개공사가 책임지는 거예요. 첫 번째 주의해야 될 거. 두 번째, 개공사의 행위로 본다 그랬잖아요. 그 책에도 강조되어 있지만 본다를 민법에서는 간주조항이다 그래요. 그래서 간주한다 이 말은 본다와 같은 말인데 이거를 개공사의 행위로 추정한다라고 시험에 잘 나온다고요. 추정하면 X예요. 그까지 표시해 놓으셔야 돼. 그러면 추정하면 왜 틀립니까? 하고 물으면 이제 앞으로 여러분 법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추정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자주 만나는데 추정은 반대의 증거를 제시하면 번복하는 것을 추정이라고 합니다. 이거 법률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다시. 추정이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추정은 반대의 증거를 제시하면 번복해 주는 거라니까요. 그러면서 추정, 이 말은 반대의 증거가 제시되면 추정해 주니까 고용인의 행위는 개공사의 행위로 추정한다. 이렇게 시험에 들어오면 개공사 행위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석하면 틀린다 이 말이에요. 법에서는 뭐라고 돼 있다?
본다 이렇게 되겠다니까요. 본다를 다른 말로 뭐 간주조항이다. 그죠? 여기까지 법률 용어를 익히셔야 돼요. 그래서 이 지문을 잘 들어보면 결국은 고용인들이 업무상 한 행위는 개공사 행위로 보니까 개공사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여러분 잘 아다시피 개공사는 잘못이 없어도 책임지니까 개공사는 무슨 책임이다? 무과실 책임을 부담한다.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자, 그럼 여러분한테 이거 무과실을 설명하려고 이렇게 해갑니다. 우리 지금 사회의 제도는 잘못이 있는 사람이 책임져야 됩니까? 잘못이 없어도 책임집니까? 잘 들어봐요. 잘못한 사람이 책임집니까? 잘못이 없어도 책임집니까? 잘못한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되지. 잘못한 사람이 책임지는 것을 과실 책임이다. 그런다고. 근데 여기는 지금 뭐라고 적었죠? 무과실 책임이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말이다. 이 말이에요. 자, 이걸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러분이 이 대로변에, 강남 대로변에, 그죠? 길에 이렇게 걸어갑니다. 걸어가는데 길 건너편에, 이 대로변 길이 얼마나 넓어요? 건너편에 상가가 유리창이 깨졌어요. 여러분 왜 깨진지 모르죠? 난 길 건너서 걸어가고 있는데. 근데 상가 주인이 툭 나오더니만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당신이 걸어가는 바람에 우리 유리창이 깨졌잖아. 책임져라. 이러면 여러분은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미쳤나? 이래 되는 거지, 그죠? 왜 미쳤나 하면 나는 잘못이 없는데 네가 왜 나한테 책임을 묻느냐 이 말이잖아. 그래서 지금 다시 이야기하잖아요. 잘못이 있는 사람에게 책임을 묻는다고. 잘못이 있는 사람에게 책임을 묻는 걸 뭐라 부른다? 과실 책임이라 그랬는데 여기만 오면 고용인이 한 업무상 행위는 개공사의 행위로 볼 때 개공사는 무과실 책임을 부담하는 거예요. 잘못이 없어도 책임을 부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 단어이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 이 무과실 책임이라는 말이 중요하니까 이거를 설명하려고 예를 드는데 지금 들어드리는 이 예는 시험 칠 때까지 한 500번 들을 거예요. 그럼 귀에 막 닦지 않도록 이야기할 건데 무과실 책임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5살짜리 아기가 있다고 칩시다. 5살짜리 아기가 공놀이를 하다가 슈퍼에 유리를 하나 깼습니다. 유리가 창이 한 50만 원 된다고 칩시다. 여러분 이럴 수 있겠죠? 5살짜리 아기가 길에서 놀다가 뭐 슈퍼마켓에서 유리창 하나를 깰 수 있잖아. 그죠? 유리창 값이 얼마나 왔다고요? 50만 원. 그러면 이 슈퍼 주인은 유리창을 깬 아기한테 가서 야 50만 원 물어내라. 그럴까요? 아기 엄마한테 갈까요? 지금 이 문제도 상식입니다. 상식. 여러분 5살짜리가 50만 원을 물어줄 능력이 없다는 건 너무나 잘 아시잖아. 그죠? 그래서 잘못은 누가 했는데 아기가 했지만 아기 엄마한테 가서 당신 아기가 유리창을 깼으니까 50만 원 물어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기 엄마가요.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유리창을 애가 깼잖아. 나는 잘못이 없잖아. 그죠? 그래서 나는 책임을 못 지겠다. 만약에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들은 이 엄마를 보고 첫째 엄마라고 부른다? 5번째 엄마라고 부른다? 가만히 한번 생각해 봐요. 아기가 유리창을 깨면 엄마에게 책임을 물으니까 엄마가 난 잘못 없으니까 책임 못 지겠다. 그러면 이 엄마는 진짜 엄마다, 진짜 엄마가 아니다. 진짜 엄마가 아니죠. 몇째 엄마일까요? 한 5번째 엄마 된다니까요. 만약에 여러분이 진짜 엄마라면 아기가 유리창을 깬 것에 대해서 엄마가 책임져 줍니다. 그때 엄마는 아기에 대해서 뭐 무과실 책임을 부담한다 이렇게 말한다고. 엄마는 잘못이 없어도 책임져 준다고. 이 사회의 경제적 약자를 위한 무과실 책임이라는 제도가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이렇게 열심히 설명하는데도 아니 아기가 유리창을 깼는데 왜 엄마에게 책임을 묻지 하면 자기가 3번째 엄마거나 4번째여서 그래요. 진짜 엄마는 아기에 대해서 책임진다니까요. 그러면 엄마는 그죠? 슈퍼에 유리창 깨진 50만 원 엄마가 대신 물어주는 거예요. 물어주는 걸 뭐라 그런다? 민사적 책임을 부담해요. 그래서 무과실 책임에는 민사적 책임이 부담되는 거예요. 그런데 유리창 깼다고 교도소 갈 일은 없겠지만 만약에 그 행위가 교도소에 가야 되는 일이다 라고 치면 형사적 책임인데 무슨 놈의 엄마가 그래 애기 보고 5살짜리 보고 유리창 값은 내가 물어줄게 교도소는 네가 갔다 와라. 이것도 웃기는 엄마예요. 그럼 엄마는 무슨 책임까지 진다? 형사적 책임도 다 부담하는 거예요. 그래야 진짜 엄마가 되잖아, 지금. 그죠? 그래서 무과실 책임에는 형사적, 민사적 모든 책임을 부담하는 거예요. 그래야 진짜 엄마가 된다 그랬잖아. 그죠? 자, 그래서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는 개공사의 행위로 본달 때 개공사는 무슨 책임을 진다고요? 무과실 책임. 자기가 잘못이 없어도 책임져. 그때 무슨 책임? 형사적, 민사적 책임을 다 부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잘 들어보면 나중에 이런 고용인을 내가 고용을 하면 사장이 되면 관리를 잘해야 된다 못해야 된다 잘해야 돼요. 그 사람의 업무상 행위는 내가 한 것으로 본다고 지금 법에 그래 정해놨다고. 그죠? 개념을 딱 익히시면서 자 지금 무과실 책임까지 크게 예를 들었고 이 예는 이제 앞으로 시험 때까지 한 500번 넣는다 그랬죠. 지금 이렇게 느낌을 가셨다면 법 조문을 한번 보라고요. 이제 법 조문 이렇게 갑니다. 첫 번째 무슨 책임진다 그랬죠? 민사적 책임진다 그랬잖아요. 민사의 동그라미 쭉 내려가면 큰 2번 양벌 규정 동그라미 놓고 옆에다가 형사적 책임 이렇게 적어 놓으셔야 돼요. 형사적 책임도 부담합니다. 자 1번 민사적 책임 고용인이 업무상 고의 또는 과실로 거래 당사자에게 즉 손님들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힌 때는 고용인은 민법상 불법 행위자로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2번 별표 개공사는 자신의 고의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없는 경우에도 책임지니까 이거를 뭐라 그랬다? 무과실 책임이라 그랬죠. 없는 경우에도 고용인과 연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지며 개공사와 고용인은 부진정 연대 채무의 관계에 놓인다. 따라서 중개 의뢰인은 지금부터 적겠습니다. 개공사와 고용인에게 선택적으로 또는 공통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3번 그때 개공사가 대신 손해배상을 한 경우 고용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책임, 유리창 값, 손해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져주니까 이를 민사적 책임이라 부른다면 내려가면 2번 양벌 규정도 책임지는데 양벌 규정을 다른 말로 뭐라고요? 형사적 책임도 부담한다. 1번 고용인이 법 제48조 또는 제49조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를 하여 징역이나 벌금을 받게 되는 경우 그를 고용한 개공사에 대해서도 줄 것입니다. 해당 조의 벌금형을 부과한다. 여러분 벌금형 하는 게 형사처벌입니다. 그게 벌금을 예사로 생각하지만 벌금 받으면 전과 올라갑니다. 전과. 그래서 벌금형을 부과하고 바로 밑에 개공사가 벌금을 받는 이유는 감독이 소홀했다라고 치고 벌금을 부과합니다. 그런데 2번 면책 규정도 있습니다. 별표 다시 찍으시고 개공사가 그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하였다면 벌금형을 부과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부른다? 면책 조항도 도입이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3번 개공사가 양벌 규정에 따라 300만 원 이상의 벌금을 받은 경우라도 줄 것입니다. 지금부터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양벌 규정에 의한 벌금형으로 등록 취소가 되지는 않는다. 까지 줄 거 놓고 밑에다가 판례 요래 적어 놓으셔야 돼요. 이거는 판례가 인정해 주는 거예요. 아무리 벌금을 많이 받더라도 이거는 결격 사유는 아니다. 결격 사유는 아니니까 등록이 취소되지는 않는다. 그런 취지예요. 자, 그래서 지금 여러분 등록을 한 개공사가 하는 업무는 어떻게 되고 이런 업무를 누구와 하게 된다? 고용인, 직원들과 하게 되는데 직원들이 한 업무상 행위는 누가 한 것으로 본다? 개공사가 한 것으로 책임을 진다. 그때 책임이라는 것은 이런 민사적 책임도 있고 이런 형사적 책임도 있다. 지금 이걸 공부하신 거예요. 그죠? 컨트롤 이렇게 잘 한번 새겨 놓으시고 이제 다음 달 기본서가 나오면 다시 이 내용을 가지고 다시 세밀하게 갈 거예요. 고용인 관계도 딱 한 문제거리가 됩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한 장 더 넘겨서 다음 주 수업 예고입니다. 다음 주 수업이 뭐라고 제목이 되어 있습니까? 사무소 설치입니다. 자, 오늘 등록하는 절차에서 작은 글씨들이 시험에 나온다 그랬는데 거기 사무소를 확보하고 신청하라 그랬잖아. 그죠? 그럼 사무소를 몇 개를 만들어야 되고 어떤 사무소이며 이 사무소를 어떻게 관리하는지 하는 문제가 이제 다음 주에 출발을 합니다. 역시 아주 재밌겠죠? 현실적인 문제로 출발을 할 겁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